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주가를 정확하게 저점하고 고점을 맞출 수 있다든지 또는 내가 정말 인덱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을 고른 다음에 얘를 사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잘한다. 이런 분들이면 자산 배분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식을 잘 할 거니까. 근데 저를 포함한 우리 구독자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자산 배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점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고요. 불안해서. 고점에서 주식을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내 자산 중에 주식은 얼마가 돼야 되고 나머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최근에 자산 배분 리포트를 냈던 이메인 연구원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임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산 배분이 도대체 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쉽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산 배분은 포트폴리오 내에 다양한 자산군을 편입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같은 기대 수익률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내에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으로 편입을 해서 구성을 하면 서로 수익률이 상쇄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적절한 자산을 적절한 비중으로 편입을 하면 우수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들의 수익률과 상관계수는 경기 국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경기 국면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어떤 자산을 내가 편입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위험이 아니라 아는 위험을 서로 간의 상관계수를 낮춰가지고 줄여보자라는 게 자산 배분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효과고요. 지금 이메인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경기 국면이랑 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국면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경기 국면하고 자산 배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주식이랑 채권을 가장 대표적인 자산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식은 경기가 양호할 때 수익률이 좋고 경기가 부진하면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채권은 경기가 부진할 때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양호했던 경향이 있고 반면에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둔화됐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또는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국면에서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고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률이 좋은 것인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빠진다는 거니까 오히려 서로 간의 상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국면 말은 쉬운데 우리가 뭘 보고 경기 국면을 알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직관적으로 요거 보면 경기 국면 알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죠.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미국 기준으로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에 비해서 시계열이 약간 더 길고 100을 기준으로 경기 국면을 판단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면 경기는 확장기라고 판단을 하고 고점에서 100 위에 있지만 하락 추세로 넘어오면 후퇴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을 뚫고 내려가서 바닥으로 향하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위축기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하고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 국면에는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2022년에 경기가 하락세일 때는 경기선행지수도 같이 내려갔던 경향이 있었고요. 2023년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을 때는 경기선행지수도 바닥에서 천천히 회복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 OECD에서 내는 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약간의 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2022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사가 났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이 자산 배분의 모델이 아주 오랜만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2022년에 정말 많았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2022년은 정말 이례적이었던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크게 유동성이랑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공급망 혼란의 측면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을 했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단행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통화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확대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오펙이 감산을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2년 말에 일일 확진자 수가 4천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락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급망 혼란도 굉장히 극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뭉쳐져서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준은 2022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채권 가격이 유례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길게 하락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채권 가격을 트래킹하는 지수로는 블룸버그 미국채 가격 지수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1973년부터 확인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낙폭이 3% 수준에 그치는데 2022년에는 최고 17%까지 하락했다가 천천히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1973년 이래로 이례적인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주식도 같이 부진했는데 경기가 내려오면서 이익 추정치가 같이 하향되면서 주식 수익률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때문에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부정적인 쪽으로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이란 해를 되돌아보면 보통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은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하고 채권을 나눠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으면 주식에서 일부 손해를 봤더라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에서 돈을 벌어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했는데 22년에는 하필이면 공급망이란 이슈가 생기면서 주식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둘 다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은데 나쁜 쪽으로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이 되게 이례적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주가는 꽤 오른 해였잖아요.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22년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23년에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점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고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소비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AI 트렌드가 겹치면서 먼저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채권 가격은 금리가 여전히 높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회복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다시 낮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3년에 주가는 오르고 금리가 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채권에서 좀 깨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는 그렇다고 치고 올해 어떤 시장이 될 것 같은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올해는 물가는 계속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고용이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이랑 비교해서 주식 수익률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4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시기에 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197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이 해당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기에서 모두 주식이랑 채권 수익률은 양호했고 금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라는 이벤트가 있었던 1970년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했던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기본적으로 22년에는 채권하고 주식이 둘 다 안 좋았고 23년에는 주식은 좋고 채권은 그저 그랬는데 24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금리도 좀 빠지고 주식도 오르는 시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약간 경기 국면하고 자산 가격을 봤을 때
어떻게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추천을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자산군들의 상관계수가 좀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게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채권 가격 급하게 하락했고 23년에 한 해 동안 채권 가격이 한 4% 정도 오르면서 회복세가 미미했습니다. 2024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점입니다. S&P 500은 2023년 한 해 동안 2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최근에 중앙은행 매입세가 좀 확대되면서 많이 상승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식이랑 채권, 금이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세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식, 채권, 금, 요 전통 세 자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50%, 채권 40%, 금 10%로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6대4의 그 자산 배분 전략에서 일부 주식을 조금 줄이고 금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각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떨어지고 변동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자산 간의 상관계수, 표준 편차, 수익률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세 자산의 수익률을 트래킹했던 지수는 주식은 S&P 500 종가를 사용을 했고 채권은 블룸버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총 수익률 기준으로 집계되는 미국채 가격 지수를 사용해서 트래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현물 가격을 사용했는데요. 1973년 이후에 주식은 연평균 8.1% 올랐고 채권은 6.4%, 금은 6.1% 상승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금, 그리고 주식, 그 다음 채권 순으로 높았습니다. 때문에 표준 편차를 고려한 수익률은 채권이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을 주식과 금이 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974년부터 2023년까지 대부분의 기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 기간 전체가 602개월 정도 되는데요. 602개월 동안 86개월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2월부터 33개월 연속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을 제외를 하면 채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던 기간은 53개월에 불과합니다. 금은 1970, 80년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때문에 지금 현재 1973년부터 수익률을 트래킹한 경우에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때문에 시계열을 2000년대 이후로 조금 좁히면 금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금의 위험 대비 수익률도 같이 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게 듣다 보니까 채권이 600 몇 개월 중에 뭐 몇십 개월밖에 하락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락 기간이 되게 매우 짧은 거였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채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기간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입니다. 경기가 양호해서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총 수익률을 반영한 지수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지수도 천천히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국면까지 접어들려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채권 가격이 하락세까지 접어들었던 경우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 수익률도 대체로 부진하거나 둔화됐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메인 연구원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70 몇 년부터 이제 대충 금리가 있다고 치고 사실 10년물 금리 50년대부터 있긴 하지만 70년대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올랐던 기간, 그 이번에 코로나 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던 기간을 사실 빼면 채권 가격이 잘 빠졌던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아주 급하게 올라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할 때만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말이 되는 거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선진국이고 어쨌든 간에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균형 채권 금리도 떨어져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가라고 하는 다른 요인이 금리를 끌어올렸던 때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0 몇 개월 중에서 몇십 개월만 채권 가격이 빠진 게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채권을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자 말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에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표준편차 갔는데 상관계수 얘기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주식하고 채권이 22년처럼 같이 움직이면 자산 배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관계수 과거에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시죠.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는 통상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기 국면별로 달라졌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가 인하돼서 채권 수익률이 양호했고 주식은 부진했기 때문에 두 자산의 상관계수는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금리는 여전히 하향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계속 양호합니다. 그러다가 주식은 바닥에서 반등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확장기에 접어들면 물가 우려가 대두되기 전에는 금리가 여전히 천천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채권도 괜찮고 주식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관계수가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다 물가 이슈가 대두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후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기간부터 채권 가격은 좀 하락하기 시작하고 주식은 그때도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다시 낮아지는 국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경기 국면별로 되게 다르고 여기서 하나만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금리가 천천히 오르더라도 채권 가격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채권은 총수익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오르면 내가 받는 이자로 자본 손실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오를 때도 채권 가격이 괜찮다, 수익률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 중에 이제 채권 주식 했으니까 주식 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하고 금 어떻게 나올까요? 금이랑 채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이랑 채권은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이랑 채권 사이에 금리랑 달러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금 수익률도 약간 둔화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많아지고 있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만에 금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이랑 주식은 대체로 역의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금이랑 채권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약했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아까 5대 4대 1 얘기하셨잖아요. 이 5대 4대 1로 하게 된 근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랑 채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관계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금을 제가 편입을 했는데요. 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24년과 좀 유사했던 과거의 시기에도 대체로 수익률이 조금 부진했고 주식이랑 채권이라는 자산에 비교하면 수익률 표준 편차 면에서 좀 떨어졌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 정도 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을 편입을 하고 나서 제가 1973년부터 연 1회의 리밸런싱을 가정을 해서 백테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금을 편입했던 포트폴리오가 주식이랑 채권으로만 구성됐던 포트폴리오보다 우수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세가 요즘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사그라들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금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금이 10%예요? 그러면? 금을 제가 5% 그리고 10% 그리고 15% 이렇게 백테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 비중이 15%까지 늘어나면 연평균 수익률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랑 채권으로만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은 7.81%고 표준 편차는 10.7%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드린 포트폴리오처럼 주식에서 10%를 줄여서 금에 할당을 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7.78%로 높아지고
표준 편차는 9.0%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973년 이후에 약 50년 동안 백테스팅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자산 전체 가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차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산 배분 리포트도 저희 모바일이나 다 리포트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에서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포트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린 얘기 중에서 뭐 의문이 있거나 또는 이거는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런 거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